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영미 문화다방의 다방지기 김영미입니다. 벌써 대구가 굉장히 더워졌어요. 연일 40도를 찍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더운 나라라는 게 지금 현재 실감이 나는데요. 아침 9시면 거의 온도가 31도를 꾸준하게 달려가고 있어서 대구에서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숨이 턱턱 막히시는데 혹시 휴가들은 다녀오셨나요? 아니시면 혹시 휴가 계획을 하와이로 잡으신 분이 계실까요? 하와이는 스콜 현상이 있어서 우산을 챙겨야 되는데요. 혹시 하와이로 여행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스콜을 대비한 우산을 준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첫 곡입니다. 오늘 주제가 이금희 소설 알로하 나의 엄마들인데요. 여성들의 이주, 고독, 외로움들을 이 곡이 아마 잘 나타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시간 첫 곡입니다. 핸델의 파사칼리를 함께 듣겠습니다. 여기는 주파수 104.5MHz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대구 동구 FM 라디오와 라디오 앱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하고요.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는 주민들이 제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소설, 영화, 이웃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음악, 무엇이든 방송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작과 진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053-965-1045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영미의 문화다방을 듣고 계십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소설 오늘은 알로하 나의 엄마들을 함께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분일 텐데요. 저희 대구 동구 FM 이사님이시기도 한 이 김영희 이사님을 오늘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더운 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깁스를 해서 못 걸었는데 직접 저희 집까지 손수 오셔서 저를 태워다 주시고 태우고 오셔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더운데 이사님 혹시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예, 아직 못 갔고 8월 중순에 갈 예정입니다. 어디로 가실 생각이신가요? 예, 아마 제 모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피서법인데요. 저도 굉장히 더워서 나름으로 피서법이라고 하고 하면 도서관이나 카페 같은 데 가서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더운데 다니면 이 또 휴가철이라서 모든 비용이 굉장히 비싸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 아니고 여름 떼약볕자리에 있는 것보다 시립 도서관에 빵빵한 에어컨 밑에서 책을 읽는 게 아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알로하 나의 엄마들을 함께 얘기 나눌 텐데요. 특별히 이 책을 소개해 주신, 추천해 주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김영미 선생님 팬이거든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독보적인 목소리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발을 다치셔서 방송을 당분간 못 하신다고 네. 해서 네, 그래도 목소리를 다치신 건 아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발이 되어 드리면 계속 방송을 하시겠다 싶어서 모시고 오고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해서 무사히 방송을 하나 만들었는데 또 팬심이 발동해서 제가 네. 이 책을 최근에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네. 김영미 선생님의 목소리로 소개해 주신다면 네. 감동이 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네, 사심을 담아서 이 사심의 팬심이 있군요. 네네. 그리고 이 저는 책을 좀 잘 못 읽는 편이거든요. 네. 예, 느리게 읽고 이해하는데 좀 오래 걸리고 이러는데 이 책은 잡고 한 이틀 만에 다 읽었어요. 네, 술술 읽히고 그리고 이 말투가 사투리가 많이 맞아요. 나오는데요. 경상도 사투리가 네, 많이 그게 나와요. 막 머릿속에서 꼭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되게 흥미진진하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좀 읽으시면 네. 이 여름 재밌게 보내실 것 같아서 추천하게 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읽을 때는 이 소설이 파친코 같다는 느낌이 조금 들었었어요. 네. 일본하고 파친코 게임장이죠. 근데 네. 일본어인데 그것을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나누어서 책을 읽긴 그 소설도 굉장히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게 잘 서술했는데, 알로하 나의 엄마들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요. 아까 조금 전에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책을 몇 시간 만에 다 읽었어요. 그냥 몰입이 되더라고요. 아마 이게 전지적 작가의 나레이션 기법이라서 꼭 할머니나 엄마 누군가가 내 옆에서 본인이 인생에 경험한 얘기들을 아주 생동감 있게 전해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소설이 술술 넘어갔던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 쉽게 몰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검색을 해봤더니 뮤지컬로도 나왔더라고. 혹시 네. 뮤지컬 보셨나요? 뮤지컬은 못 봤는데 유튜브로 네. 노래하는 거를 봤습니다. 멋있었겠어요. 네. 저는 못 봤습니다. 이 책을 늦게 추천받아가지고 검색을 하면서 이게 이제 뮤지컬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혹시나 또 뮤지컬을 보셨거나 소설을 읽으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여기 알로하 나의 엄마들은 페미니즘 소설인데요. 페미니즘 이제 여성적인 소설인데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것, 여성에게 어떤 굴레를 씌우는 조선사회. 근데 지금 21세기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82년생 김지영 소설도 나왔고 또 영화로도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그 페미니즘 소설 너무나 잘 아시죠?
인형의 집, 로라 얘기, 굉장히 그 시대의 파격과 충격을 줬던 소설들인데요. 여기에 이 페미니즘에 디아스포라가 같이 합쳐진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디아스포라는 이제 옮긴다라는 뜻인데 자신이 있던 본향에서 어떤 장소로 이동한다. 이게 이제 디아스포라인데 단순하게 옮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디아스포라적인 소설이라고 볼 수 없고요. 여기서 디아스포라적인 소설이라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가 이제 일제 감정기에 이주하죠. 다른 나라로 가는 것. 그리고 그 이주 속에서 한 세대와 2세대, 3세대까지 이어서 여러 세대에 걸친 갈등과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존재들, 그리고 국가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어떤 일제감정기 시대에 갔던 우리 민족들의 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여성들이 그 속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것들을 다 담아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소설이라 할 수 있고요. 단순하게 자리를 옮긴다고 뭐 서울에 내가 살았는데 부산으로 이사를 가는 소설을 읽었다. 디아스포라다. 아닙니다. 조금 옮긴다는 느낌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의미는 맞지만 조건들이 소설에서 있었던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이 있어야만이 디아스포라 소설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 여인이 나옵니다. 버들, 홍주, 송하 세 여인이 나옵니다. 경상도 사투리가 나와 사실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해를 못했어요. 두세 번을 같이 읽어서 무슨 말이야 이게. 사투리를 잘 이해를 못해서 책을 읽다가 다시 마디를 돌아가서 이게 무슨 말이지? 뭔 말이야 이게. 그리고 다시 읽었던 기억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어진 마을이죠. 경상남도인데 여기서 가상의 공간인데 나와 있어요. 여기의 공간 배경은 조선과 하와이의 이 공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사탕수수밭, 노동자, 그다음에 이제 이주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 버들은 아버지가 일제 감정기에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비명 행사를 하셨습니다. 그 이제 분노에 오빠가 그 분노심을 갖고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한 일본인이 조선 여인을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격분한 나머지 대어들다가 일본군의 군화에 밟혀서 오빠가 사망하게 됩니다. 버들에게는 이런 아픈 기억이 있어요. 비명 행사한 아버지와 그리고 일본군 군화에 밟혀서 죽은 오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엄마, 그리고 그 자식들을 지켜내야 하는 어머니,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죠. 홍주. 홍주도 좀 사연이 있어요. 첫 번째 결혼을 했었는데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죽는 과부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진마을로 돌아오죠. 여기서 또 한 번 페미니즘적인 게 나오는데요. 박복한 여자, 응? 남편이 죽은 여자, 남편 잡아먹은 여자, 자식 잡아먹은 여자. 우리 왜 흔히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여성에게 씌워지는 어떤 굴레적인 페미니즘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홍주는 사진 신부로 해서 하와이로 다시 재혼을 결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길을 떠나게 되는데 부산에서 시모노세키로 가기 전까지 중간에 만나죠. 이사님 누굴 만나나요? 여기서 부산에서? 네, 송화를 만납니다. 네, 송화를 만납니다. 송화는 또 사연이 있죠, 그렇죠? 예, 네. 그 무당이에요, 그죠? 네. 무당이라서 그 시대의 신분으로는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었고 돌팔매질을 당하는 직업이었고 또 이제 뭐 신기가 있으니까 그죠?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뭐 이상한 말들을 한다든지 그게 혹은 이제 저주나 무서움이 되니까 아마 돌팔매질을 더 많이 당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사님, 이 세 여인 중에서 가장 애잔하거나 아니면 가장 그 우리 삶에 많이 닮아 있는 여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세 분 중에? 아무래도 이게 버들을 중심으로 소설이 전개가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봐도 이렇게 버들이한테 감정이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네. 버들이 주인공인데 그 하와이에 가서도 좀 그쵸? 이 세 여인들의 팔자가 속된 말로 기구합니다. 너무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여인들의 사연과
또 아픔들을 함께 하기 전에 두 번째 곡으로 음악 한 곡을 듣고 다음 얘기들을 다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펜바흐의 자클린의 눈물입니다. 이주 생활과 또 힘듦, 그다음에 사진 신부들의 아픔들을 아마 이 곡이 잘 담아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클린의 눈물을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영미의 문화다방을 함께 듣고 계십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자, 이제 같이 왔는데요. 이사님, 저희들이 이제 버들과 그죠? 홍주 세 명의 여인이 돼서 하와이로 가보겠습니다. 하와이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뭐 아쉽게도 못 가봤습니다. 저도 못 가봤어요. 네. 우리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네. 태평양 바다가 있는 호화,
이 소설에는 호화라고 표현했는데요. 하와이로 새 여인이 되어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새 여인들이 가는데요. 여기서 사진 신부가 나와요. 이사님, 사진 신부가 어떤 신부들인가요? 예, 그 하와이의 사탕수수밭에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이 먼저 네. 갔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수년간 한 10년 이상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이 남자들이 돈은 열심히 벌어줬는데 결혼할 상대가 없는 거죠. 결혼할 상대가 없어서 이제 술하고 도박 이런 거에 빠져서 남자들이 이제 노동력이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네. 하와이 정부에서는 네. 그 원주민하고 이 외국인하고 결혼을 못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결혼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던 중에 이제 우리 조선에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할 수 있도록 했는데 네. 서로 이제 거리가 너무 머니까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네. 남자가 먼저 자기 사진을 네. 보내요. 네. 그럼 여자가 그 사진을 보고 그 남자가 마음에 들면 자기 사진을 또 보내요. 그래서 네. 남자 쪽에서 지참금을 보내면 네. 이제 결혼이 성사가 되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찾아보니까 1910년에서 1924년까지 네. 아주 단기간에 좀 운영이 됐고 네. 한 한국 여성이 한 600명 정도 네 600명. 갔다고 하고 이 소설 때문에 알게 됐지만 찾아보니까 네. 이 소설 속에서 이렇게 사진 신부들이 네. 사진을 남기잖아요. 네네, 맞아요. 이 이동하는 중간에 기념 사진을 찍잖아요. 맞아요. 네. 네. 부채, 양산, 맞아요. 맞아요. 조화 꽃다발.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찾아보니까 진짜 그런 사진을 그렇게 들고 찍은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네. 지금 이 사진 신부라 글쎄 좀 세대가 다르긴 한데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네. 1932년생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랑 결혼을 하실 때 그 하와이는 아니었지만 저희 친정 아버지랑 딱 한 번 만나고 결혼을 하셨어요. 사진을 보시고. 네. 부모님들 이 경우는 좀 다르지만 그 시대에도 사진 신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진을 한 번 딱 보고 양가 부모님들이 이제 뭐 맺어서 결혼을 시켰는데 제가 첫 아이를 놓고 한 40이 넘어서 어머니가 그 얘기를 처음 하셨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예. 이거 생판 모르는 남자랑 있는데 웃지도 못하겠고 밥도 못 먹겠고 화장실도 잘 못 가겠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무 할 말이 없고 네. 너무 불편해서 해만 지면 친정인 김해로 가고 싶어서 오셨다 그러셨거든요. 네.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도 30몇 년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좀 대단하죠. 그러면서 왜 6남매, 8남매, 12남매 이렇게 낳으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신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사님이나 저한테 우리가 이런 세대라면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인생을 건 건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사진 한 장에 인생을 걸기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하와이에 가면 보셨죠? 예. 그 하와이 야자수 나무에 돈도 걸려 있고 신발도 걸려 있고 막 주렁주렁 열려 있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거를 믿어요. 이조사회 조선시대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아직 문명이 좀 덜 발달되고 우리나라가 아직 개발도상국가보다 더 못한 아주 낮은 임금의 아주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걸 상상했었었는데 이 장면에서 이걸 믿었잖아요. 버들이랑 홍주, 송화 다. 근데 과연 이걸 믿었을 때 저는 이게 이 여인들이 순수했을까요? 아니면 약간 모자란 것이었을까요? 왜 믿었다고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는 보고 들은 게 적으니까 그게 네. 거짓말일 거라는 생각을 못 하고 네. 순수해서 믿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가난한 시절에 맞아요. 네. 그 외국의 야자나무에 그런 게 열려 맞아요. 있다는 거를 믿고 싶었던 거일 수도 있죠. 너무 순수하게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 여인이 떠납니다. 어디로? 일단 집에서 어진 마을에서 그 중매쟁이인 부산댁이죠. 그 네. 아주머니네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죠? 송화를 만나게 됩니다. 함께 만나게. 그래서 하룻밤을 묵고 일본으로 가는데 시모노세키항까지 가서 다시 내려서 기차를 타요. 이게 얼마나 걸렸냐면 하와이까지 간 2달이 걸렸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도 조선에서 하와이로 가는데 12일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12일간 동안 배를 타고 그 태평양 바다 낯선 나라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나라에 조선의 여성으로서 일제의 감정기에 핍박받는 약소 국가의 국민과 그리고 여인의 굴레, 그 낯선 도시에 낯선 나라에 도착했을 때 이 사진을 봤을 때 빼도 박도 못하게 되잖아요. 현실을 보게 됐을 때. 왜냐하면 거의 신랑들이 아버지 뻘이에요. 12살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20살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으면 그 자리에 도망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여행들이 펑펑 울어요. 너무 많이 우는 경우는. 그나마 버들이 조금 덜 당했어요. 맞죠? 신랑이 조금 그중에서 젊은 축에 속하고요. 다들 다 아버지, 할아버지 뻘이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물리지도 못해요. 여기 12일간이나 하와이까지 왔는데 어떻게 도로 물리겠어요. 그죠? 사진도 찍고 있는데 시모노세키 그까지 항해 와서 기차를 타고 와서 좀 뜻밖의 신체 검사가 있었어요. 그쵸? 네. 근데 좀 놀랐어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제 감정기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약소 국가의 국민이었으면 구충제라 그러죠. 네. 기생충 검사를 해요. 검사를 통과 못해서 며칠 더 있다가 또 하고 또 그 기간 동안 일본에 머물면서 이제 기념 사진들을 찍고 양산도 사고 이렇게 하는데 신체 검사를 하는 것이 어떻게 회충이 있는 점들을 검사하는 게 제가 좀 놀라웠거든요. 물론 19세기 초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말 저는 조선이란 나라가 너무 힘이 약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미개인 취급당해서 이런 검사를 받지 않았나. 이제 사람을 일종의 가축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굉장히 많이 서러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약소국가의 국민이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생충 검사를 하면서 하와이를 보낼까 하는 어이없는 생각을 제가 조금 했었습니다. 자, 버들과 송아, 홍주가 이제 하와이 도착을 했어요. 펑펑 울다가 그 다음날 교회에 다 불러서 일동서 이렇게 해서 합동 결혼식을 시킵니다. 웨딩드레스도 레이도 돈을 주고 다 빌려서 사진 한 장 찍는 곳으로서 새 여인의 결혼식이 끝납니다. 근데 버들의 삶이 좀 기구해졌어요. 처음에는 너무 낯설어서 적응하기가 힘들었는데 시아버님 때문에 조금 적응을 했다가 시아버님 1세대죠.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과 이제 조금씩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첫 아이를 놓고 아들이죠. 혼자 살게 되는데 여기서 좀 참 많이 비참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독립운동을 한다고 떠나버렸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이 소설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승만 시대였죠. 근데 거기하고 또 두 파로 나뉘어서 하와이는 이주민들, 한인들 사이에서도 이게 꽤 큰 갈등이 되고 문제가 됐고 한인 사회에서도 많이 문제가 됐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건일 것 같는데 위임 통치 청원 사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외국 사회에 조선이 독립하기 전까지 조금 이제 위임 통치를 받고 나서 조선을 독립시켜달라. 이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했고 충격이 커지면서 사건이 더 되면서 이제 알로하에 모인 이주민들, 이 여성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이승만이랑 박용만이 이제 대립을 하는 관계가 되는데 버들의 남편이 박용만 계열에 섰어요. 그래서 버들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하와이에 살면서 혼자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거기에 남의 집 식모살이를 가잖아요. 그죠? 거기서 또 한 번 있는데 아들이 이제 그 집 정원에서 놀아요. 그러니까 버들은 술을 놓기도 하고 한복 바느질 재주가 있어서 옷을 다듬어주고 다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아이가 그 집에 넘어야 될지 말아야 될 경계를 조금 넘어서 갔는데 이마를 때렸죠. 그죠? 찢어졌는데 말도 안 통해요. 그날 그 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한마디로 그냥 생계가 위협받는 잘려버리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이건 역시 너무 미개인 취급을 당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아이가 다쳤는데 보통 엄마들 같으면 사과를 하든지 저 같으면 화가 나서 그 주인을 뺨 한 대 때렸을 것 같아요. 이사님은 어떠세요? 내 아이가 지금 돌을 맞아가지고 치료를 받아 흉터가 사과 한마디도 못했어요. 말도 안 통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했겠어요. 그쵸? 엄마로서. 안 그런가요? 네. 아들 이름이 정호죠. 네. 네. 그래서 정호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찾으니까. 네. 네.
그런 식모살이에 그리고 어디 갇힌 공간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곳밖에 가지 못했는데 뭐 그 시절에 아기 키우면서 하는 그 말 못할 고생 그다음에 그 백인들이 맞아요. 예, 그 자기 집 일꾼을 대하는 거를 이렇게 봤을 때 그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그 서름이 이루 말할 맞아요.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고통들을 견딥니다. 이 네. 여인들이. 그리고 또 홍주죠. 홍주는 이제 나중에 아들을 낳았는데 홍주의 삶도 참 기구합니다. 그쵸? 아들을 낳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영감님이 괘씸하게도 어떻게 되냐면 결혼을 이미 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와이에 와서 아들을 놓으려고 결혼했다는 것을 속이고 사진 신부로 데려와서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놓자마자 조선으로 가버립니다. 홍주는 또 한 번 조선에 가서 옛날처럼 그 가부장적인 그런 소리, 그러니까 자식 잡아먹고 남편 잡아먹고 이제 첩이다 이 소리가 듣기 싫어서 조선으로 가지 않고 아들을 그냥 떼주면서 살게 됩니다. 홍주의 삶도 너무나 기구합니다. 우리가 엄마로서 켜보지만 결혼을 했는데 유부남인데 속여서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이를 떼줘요. 정말로 우리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그 속인 거를 생각하면 그 너무 괘씸하죠, 네, 그죠? 남자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 젊은 맞아요. 여자를 이용한 거잖아요. 네. 예. 근데 그것도 모르고 홍주는 가부팔자를 고치려고 왔는데 도리어 첩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젊은 나이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다시 버들에게 가서 두 여인이 이제 그 세탁소를 운영하죠. 맞나요? 네.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이제 그 홍주가 영어를 조금 하게 되죠. 그죠?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영어를 좀 배우면서 바느질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러면서 세탁물을 다 받아와서 했는데 이 소설에 보면 표현이 세탁소를 하기 전도 그렇고 이주했을 그 농장에서도 일한 사람들이 옷이 그 황토빛으로 물이 든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표현이 돼 있어요. 빨면 너무 무거워서 이게 황토가 아닌 애벌 빨래를 하고 막 두드리고 발로 밟고 이렇게 애벌 빨래 이 들면 황토물이 주주주 흐르는데 너무 무거워서 못 드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조선에서 바느질하고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집안일하고 가마솥에 불 떼고 물 기르고 동생들 키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이다. 조선에서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우리가 상상하거나 가늠할 수 없는 이 고통들을 여자의 몸으로 이 세 여인들이 정말 견디는 게 대단합니다. 그렇죠? 이게 아마 저는 우리 민족의 어떤 민족성이 다시 한번 담겨지지 않았을까. 조선 여인들이 이렇게 강할 수 있었던 건 우리의 민족성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엄마라는 이유. 엄마라는 이유. 그래서 이 페미니즘인데 엄마라는 굴레. 결혼하기 전에 처녀의 모습과 결혼 후에 아내. 누구의 엄마. 가부장적인 굴레가 너무 많이 씌워져서 그 책임들을 다 맡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또 헌신적으로 했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아이들이 다 크게 되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 송화의 사연도 좀 기구합니다. 어떠세요? 송화의 사연은 그 아이를 놓고 펄이라 그러죠. 그 네. 아이를 버들에게 떼어놓고 고국인 조선으로 네. 돌아갑니다. 네. 네. 이게 바로 결말이 나왔네요. 네. 이게 저 같으면 엄마가 자식을 떼어내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주 와서 왔다가 다시 조선으로 가요. 그리고 가끔씩 그 무당의 그런 신내림 같은 행동들을 하잖아요. 맞추잖아요. 몇 개를. 그죠? 네. 그래서 살짝 그 무당의 기질, 그 어떤 그런 거 내려받은 내림굿 같은 한 번씩 정신이 살짝 나가면서 예언 비슷한 말들을 하는데 이게 맞추게 돼요. 이게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소설 결말에 보면 저는 이 장이 조금 삽입장인데 소설하고 조금 안 맞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이 장을 넣었던 게 마지막 장에 그 판도라의 상자라고 나옵니다. 제목에서. 삽입장 같은데 뭔가 모르게 조금 어색한 듯 하면서 어울리는 게 일부러 이 장을 넣은 것 같은데 사실은 흐름을 조금 어떻게 보면 다시 말하면 조금 깨는 게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엉뚱한 느낌이 나면서 삽입장이 됐던 것 같은데 이 장의 마지막 장의 소설 전체의 맥락에서
이사님은 어떤 눈으로 이 소설을 바라보셨나요? 마지막 장은? 세 여인이 네. 서로를 도왔기 때문에 셋 다 살았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 아이들도 다 살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맞아요. 친구들이 이렇게 옆에 도와주려고 모여서 맞아요. 살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송화 같은 경우도 읽으면서 계속 좀 아슬아슬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자살하지 않을까. 네, 아, 죽을까 심리적으로 봐. 그런 네, 느낌들이 좀 너무 나왔어요. 위태롭게 그렇게 맞아요. 지내고 있었는데 근데 송화도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항상 또 해주잖아요. 맞아요. 네. 버들 옆에서 아이를 출산할 때도 같이 있었고 산후조리도 네. 해줬고 아이들이 이모도 해줬고 또 이제 홍주는 완전히 이모 노릇 다 하죠. 아이들 네. 학교 가는데 집도 내어줘서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돈도 후원하고 잠도 사주고 친이모처럼 해서 이모라는 연대를 가지게 됐는데 이 펄이라는 버들이라는 아이는 그 언니 동생도 아닌데 왜 이모라 그러냐는 어떤 예. 그런 얘기들도 나와요. 그 네. 세대가 1세대가 시부모님들 세대, 2세대가 이제 홍주, 버들, 송화시대, 3세대가 이제 펄. 거기서 낳은 아이들이 이제 3세대, 교표 제3세대 이렇게 1세대, 2세대, 3세대 이게 다 나와요. 그 펄이 그것을 좀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오빠한테도 이름을 부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오빠는 오빠라고 불러야지 왜 이름 불러? 이러면서 막 혼내기도 하는 그런 얘기인데 갑자기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에 이제 그 바라보는 시선에서 관점은 달라지긴 했는데 이것도 좀 사실은 어색한 부분의 소설 맥락에서 뚱땅지 같은 엉뚱하게 삽입되지 않나 싶은 들이 나온 내용들이었는데요. 그 마지막 3세대 펄이죠. 그 아이가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버들이 친엄마가 아니고 자기를 키워준 엄마. 그리고 원래 버들이 놓았던 아이는 그 소설의 마지막 장에 나와요. 돌이 되기 전에 아이가 네. 죽었잖아요. 네. 부모로서 자식을 잃어버리는 고통, 죽음, 그리고 이제 홍주처럼 조선으로 자기 아이를 떼어놓은 고통, 이거는 진짜 어떻게 가늠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품어서 다시 자기 자식으로 키워요. 그래서 마지막 장이 판도라의 상자라고 했는데 조금 어색한 게 왜 아이들의 이런 심리가 세대를 이해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왜 여기에 들어갔을까 하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사님이 읽으시기에는 어떠셨나요? 저도 판도라 상자 나올 네. 때 굉장히 어색한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어색했어요. 네. 네, 시간이 갑자기 지나 있고 사람들도 너무 많이 바뀌어 있고 맞아요. 네, 같은 우리가 알던 그런 캐릭터에서 갑자기 확 바뀌어 있는 그런 맞아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장이 있어야지 왜 나의 엄마들인지 그렇죠. 막 알로와 나의 엄마 이유가 네.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뭐 낳아준 엄마, 키워준 길러준 엄마, 엄마, 또 이모저 합해서 네. 공동으로 양육해준 그렇죠. 엄마. 예, 이 또 홍주가 네. 그런 역할을 안 맞아요. 해줬으면 이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홍주가 그 미국 문화를 빨리 흡수하면서 애들한테 많이 또 지지를 해주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진짜 왜 나의 엄마들인지 그런 게 나와서 네. 그랬고 저도 좀 작가님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이 삽입장 같은 느낌 들어 뚱딴지 같이 네. 소설에서 이런 네. 삽입장을 넣는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전체 흐름 맥락에서 뚱딴지 같은 게 나오지 않았나 삽입장으로 이런 생각들을 저도 조금 했는데요. 이게 특별한 장인 것 같은데 전지적 작가심 액자식 구성인데 그 안에 삽입장으로 넣은 건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면서 전환하는 장치, 과거의 상처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넘어가잖아요. 앞으로는 밝은 판도라의 상자 마지막에 희망이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내는 그 과정을 담아내기 위해서 요걸 삽입장으로 판도라의 상자를 어떤 소설의 기교로 넣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곡으로 가볼 텐데요. 이런 그 새 여인들의 힘듦, 고통, 그러면서 서로를 연대하고 상처를 이기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아마 잘 담아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좀 빠르고 화려하고 경쾌한 곡이면서 좀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이 세 인물들의 작품 속의 어려움을 겪으면 서로를 의지하고 또 삶의 모습을 안정적으로 찾아가는 그 선율을 이 곡이 아마 조금은 담아내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 곡으로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중
Marcel of Paris라는 곡을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영미의 문화다방을 듣고 계십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자, 우리가 하와이까지 갔다 왔습니다. 재밌으셨나요? 하와이? 어떠셨어요, 네. 이사님? 너무 빨리 하와이 12일이나 걸렸고 그 조선사회에서 이민자로서 받았던 학대와 고통과 외로움, 여인의 굴레를 너무나 잘 나타냈는데 그 12일간에 하와이에 갔고 거기서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사는 과정들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저희가 너무 하와이로 빨리 왔나요? 너무 빨리 왔나요? 하와이로? 그런가요? 저희는 하와이가 이제 아름다운 휴양지로만 맞아요. 생각을 했는데 우리 민족들의 애환이 그렇게 많이 담긴 곳인지 이 소설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네. 네. 그리고 정말 그 해외에 있던 네. 우리 국민들이 네. 그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를 많이 맞아요. 썼다는 걸 알고 네. 참 감명 깊었습니다. 그 부분을 소설에서 그 역사적인 사실 공간을 조선과 하와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역사적인 사건, 미임 통치 사건 때문에 분열이 네. 됐는데 그 세대 간의 엄마들 사이에서 분리가 되면서 서로 조금 단절되었다가 머쓱해졌다가 다시 합쳐지기도 하고 이런 느낌들을 잘 했는데 여인들의 삶을 그리면서 이걸 살짝 많이 건드리진 않았는데 좀 전에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회 여인들이 삭바느질을 하고 그죠? 세탁
그 무거운 옷을 빨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의 돈을 벌면서 조금씩 모아서 그죠? 독립자금으로 이 여인들이 보태게 됩니다. 그리고 농장에서 그 힘들게 일했던 이주민들로 또 그 여인들 아내들까지 모두 다 굉장히 힘들게 돈을 벌었었는데 그 돈을 독립자금으로 보탰어요. 그쵸? 이게 안 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 세끼 먹고 살기도 힘들 만큼 힘들었고 날씨는 너무 덥고 조선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었지만 하와이는 사시사철 여름이에요. 스코울 현상이 있어서 갑자기 비가 와서 그 비를 맞아야 되고 겨울이 되면 이제 날씨가 조금 덜 덥긴 한데요. 이런 고통들을 겪어왔는데 여인들의 삶이 참 대단합니다. 이 세 여인의 삶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지금 우리 세대에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청취자분과 저 그리고 우리 이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들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이사님? 이 세 여인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거창하게 이렇게는 생각은 잘 못했는데 네. 그래도 읽는 내내 네. 우리가 활착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어떤 식물이 뿌리를 깊이 맞아요. 내리고 뿌리를 잘 내리면 위에 비바람이 아무리 몰아치고 가뭄이 네. 내려도 네.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네. 이 이주해서 살아가는 게 깊게 뿌리를 내리고 땅을 단단히 붙잡고 하는 그런 활착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우리는 뭐 TV나 미디어나 뭐 이런 거에서 다른 사람이 잘 사는 모습 이런 거를 많이 엿보고 그렇게 따라하면은 잘 살 것 같지만 네. 실은 이 버들이처럼 네. 네, 그 하루하루에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맞아요. 최선을 다하고 네, 있었어요. 그랬을 네. 때 이게 제대로 된 활착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저 같으면 아무리 조선 여인이라도 그 시대에 언어도 안 통하는 그 낯선 땅, 기후와 음식도 다 달라요. 조선에 있는 엄마와 그 줄줄이 있는 동생들을 두고 얼마나 눈물이었겠어요. 그죠? 근데 버들은 하와이로 포화로 왔을 때 부푼 꿈을 알았잖아요. 왜? 여기서 공부할 거야. 나는 여성으로서의 신분을 조금 바꿔보고 싶었잖아요. 공부해서. 왜냐하면 어진 마을에서 엄마나 그 시대 조선시대 분들은 여자가 공부해서 뭐해 학교 가지 마 이러셨거든요. 맞아요. 네. 저희 친정엄마도 얘기를 들었어요. 김해 분이셨는데 결혼하기 전까지 그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어머니가 한복을 입으셨고 교복을 입고 이렇게 보따리 내린 걸 하고 가시면 저희 외할아버지가 김해니까 이제 농사 지역이잖아요. 네. 그 시대에도 곰방대 담배를 피우셨던 모양이에요. 긴 곰방대를 들고 와서 딸이 학교를 가면 버선발로 뛰어나오셔가지고 그 긴 곰방대로 우리 어머니 머리랑 어깨를 막 때리면서 학교를 가지 말라 그러고 교복이랑 보따리 책을 다 불에 사질렀다 했었거든요. 여자들이 배우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랑은 좀 많이 그런 시대에서 버들이 하고 전자로 하고 싶었던 것은 출세가 아닌 조선에서의 여성으로서의 힘든 삶을 버리고 나다운 삶, 그렇죠? 네. 여자라서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삶을 살고자 왔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 같은데 사실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고 정말로 뿌리 깊게 내려서 당차게 아주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에 열매가 정말 많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 책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신발도 열렸고요. 그쵸, 이사님? 네. 돈도 열렸고요. 자녀들도 열렸고, 아이들도 열렸고요. 남편들도 열렸고요. 태극기도 걸렸습니다. 독립을 했으니까 맞죠? 태극기도 걸렸고 야자 열매도 걸렸어요. 그리고 조선의 그 어떤 바느질, 수놓은 거 그런 거 한복 이런 것들 다 올립니다. 맞죠? 마지막에 여선의 여인들이 맞네요. 그 손수로 옷을 다 만들어서 지어 팔잖아요. 소문이 네. 나면서 그쵸? 한복을 해서 그 남의 집 일하러 갔더니 이 수놓은 걸 보고 이게 뭐냐고 너무 예쁘다고 식탁보로도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막 하기도 했고 또 그때 이 시대의 그 여인들은 역사적으로 태극기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수도를 놓기도 했고 몰래 또 그림을 그려서 독립운동에 보내기도 해서 정말 대단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들이 직접적으로 총칼을 들고 대한독립을 외치진 않았지만 먼 타국에서 진정한 애국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버들, 송화, 홍주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할 만큼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뿌리 깊게 내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이사님은 이 나무 열매에 뭐가 열린 것 같으세요? 방금 이 소설 앞부분에 네. 버들이 그 야자 나무에 맞아요. 이것저것 열린다고 진짜 신발도 열리고 책도 돈도 열리고 맞아요. 그걸 믿고 갔는데 그 해석으로 여기 가서 이주해서 살면서 활착을 잘 해서 뿌리 깊은 나무가 돼서 아이들도 낳고 네. 집도 사고 맞아요. 뭐 사업장도 하고 이렇다고 하니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이방인이 아닌 이주민이 아닌 삶을 살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약소국가의 국민이라서 조선이 자주 독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그런 것들은 없었지만 근데 그 전환점이 판도라 상대 마지막 장면이 나와요. 네. 버들의 아들이죠. 네. 군대를 가겠다고 지원합니다. 이게 참 슬픈 현실이에요. 뭐냐 그랬더니 이주를 해왔는데 홍주, 버들, 송화는 조선 여인들이에요. 맞죠? 네. 근데 우리는 일제 강점기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들고 달리기를 했었을 때 조선이 아닌 일본이 1등한 걸 정말 피눈물 나는 역사의 한인데요. 이 여인들도 그랬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곳은 어진마을이고 조선이었지만 여기서는 일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침략을 받고 있던 일제 감정기 시대라서 이 세 여인들이 일본 국적으로 가요. 맞죠? 그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방인이고 하와이에서도 이방인이고 조선에서도 이방인인 아주 슬프고 기구한 운명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뿌리를 잘 내렸기 때문에 그 전환점으로 아들이 군대에 가요. 이 아들의 군대에 대한 그 소설의 설명이 잠깐 나와요.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아들이 왜 군대를 택했을까요? 버들의 아들이? 그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네, 맞아요. 네, 그 미국 본토에 있는 대학도 가고 맞아요. 했는데 그 아들 본인이 스스로 입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자기가 이 나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이 나라 국민이 될 거라고. 맞아요. 이제 아들은 자기의 그 조국을 만들어가는 거 맞아요. 같더라고요. 네. 3세대 그것 너무 표현을 잘했어요. 네. 판도라의 상대 너무 잘 맞았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 결국 설득당한 거 아들을 군대를 보내는데요. 이 아이들의 그 생각이 단순하게 국적을 얻는다는 게 아니고 그 아들의 표현은 내가 이 나라의 그 지금 조선인이지만 일본인으로 아이들도 학교에서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일본인으로 정체성이 아이들도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손가락질 빨고 민족적인 어떤 대우를 잘 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어떻게 나서지를 못하는 2세대, 3세대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 그 나라의 국적을 단순한 게 아니고 이 국적을 가지는 게 나는 조선인도 일본인도 아니지만 이 나라의 국적을 가짐으로써 다시 조선도 품을 수 있고 그죠? 일본도 품어낼 수 있는 태평양처럼 더 넓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국민 되었을 때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지금 내 형제, 동생, 누이 이런 어머니들을 내가 다 품을 수 있고 이 나라의 국민, 민족이 되어서 이주자가 아닌 어떤 차별당하는 국민이 아닌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제 목소리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강력한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도라의 마지막 상자는 미래를 여는 행복의 순간, 끝없이 펼쳐진 하와이의 그 태평양 바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알로하 나의 엄마들. 이주하는 여성들의 고통이나 핍박, 민족에 대한 핍박이 아니고 그것을 견뎌내고 정착하고 뿌리를 내는 것이 이 소설의 대장정, 대서사의 막이 미래를 향해 그 넓은 태평양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제 스콜에 여러분들 인생에서 우산을 준비하셨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니 난 열심히 사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역경과 힘든 일이 생길까? 저도 그런 생각들을 해봤는데 우리 삶에서 그런 생각들 이사님 해보지 않으셨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고 고통받는 일들이 생길까? 나 착하게 살았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렇죠. 여인들도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때 태평양 하와이를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사님과 제가 태평양 하와이 바다에 서 있다면 우리가 이게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모으잖아요. 그죠? 네. 그 모래가 어떻게 돼요? 손 사이로 흘러내리죠. 그죠? 흘러내리겠죠. 그거 봤을 때
우리 손엔 모래가 없어요. 맞죠? 네. 근데 전 좀 다르게 이 하와이하고 맞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손에서 빠져나간 모래가 아무것도 없는 공허가 아닌 이미 벌써 내 발 아래에는 그 모래들이 벌써 쌓여 있습니다. 그게 이 소설의 대서사가 아닐까. 어떤 글엔 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때때로 좋은 사람들에게도 불운이 찾아올 수 있다. 여러분, 이 소설의 마지막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와 일제감정에 독립하신 분들에게 저희들이 조금은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처럼 우리도 어떤 삶에 있어서 힘듦과 어려움과 역경을 잘 이겨내는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마지막 곡입니다. 이소라의 바람이 부네요인데요. 가사를 음미하면 아마 조금 더 이 소설과 여러분들의 삶이 더 많이 다가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람이 부네요. 춥진 않은가요? 밤 깊어 문득 그대 얼굴이 떠올라 가슴 뛴 그대 미소 떨리던 그 목소리 많은 상처에 얼어붙은 내 마음 감쌌던 산다는 건 신비한 축복 분명한 이유가 있어 세상엔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 모두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마주봐요. 처음 태어난 이별에서 사는 우리 손잡아요. 산다는 건 신비한 축복 분명한 이유가 있어 세상엔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